온 국민 자산 늘었다는데 벼락거지 이유 있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벼락거지가 된 것 같다는 요즘 그죠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것 같다는 말이 심심하게 들립니다. 요즘 오프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한순간에 부자가 된 벼락부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집도 안 사고 주식도 안 사니 나만 돈을 못 벌었다 정도의 푸념입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올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작년보다 3.1%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주식을 사 부자가 됐다는데 집값도 오르고, 근데 올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이 작년보다 3.1%밖에 안 늘어났다면서 3.1%. 신기하죠, 그죠? 얼핏 보면 다들 좀 더 부자가 된 것 같지만 근로소득은 제자리인데 실물자산 가격 늘어난 영향이라는 겁니다. 집 없고 주식 없는, 바꿔 말해 자산 없는 사람은 소득이 제자리이니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산이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주식을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평균 자산은 3.1%밖에 안 늘었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보면은 2020년 대한민국 가구 자산 소득 모두 늘었는데 나는 이제 늘었던가라는 거죠. 가구 자산을 보면은 4억 4,543만원으로 3.1% 늘었습니다. 3.1% 평균. 금융자산이 1억 504만원으로 0.6% 마이너스 됐고요. 실물자산은 3억 4,039원으로 4.3%가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자산은 3.1%가 증가한 거죠. 그 부채는 얼마가 됐느냐? 부채는 8,256억으로 플러스 4.4%가 늘었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이 늘었죠. 무슨 부채냐? 금융부채가 6,050만원, 플러스 5.1% 늘었고, 임대보증금이 2,200만원 정도, 2.4%가 늘었답니다. 그래서 4.4%가 늘었답니다. 이제 자산 빼기 부채하면은 순자산은 3억 6,287억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에, 우리나라 평균 가구에 순자산이 3억 6,286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2.9%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기준 1인당 평균 자산은 4억 4,543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증가 영향이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안 줄었다는 것은 오히려 어렵게 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저 양적 완화하고 돈을 풀고 했는데도 실제로 우리 평균적으로 보면은 자산이 안 늘었다는 겁니다. 왜 자꾸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외화 기준으로 보면은 돈의 가치 올라갔잖아요. 그죠? 오히려 외화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 외화 기준으로 보면 돈의 가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돈이 많이 풀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물가를 보십시오. 상품을 지금 사봐도 그렇게 우리가 올랐다는 생각 안 됩니다. 물론 농산물 이런 거는 좀 올랐겠지만은 실제 우리 공업품, 생산품 그죠? 이런 거는 옷값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근데도 소비가 너무 사도 그렇게 산데도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양적 완화 뭐 돈이 많아 풀었으니까 휴지 조각이 돼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돈을 안 풀어도 그거는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는 진짜 오지 않고 오히려 어떤 세금으로 다 걷어들인다는 거죠. 그게 지금. 그리고 실제로 또 돈이 숨겨진 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실제 시중에 노출 안 되고 감춰진 돈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돈을 많이 풀었지만은 실제 우리 시장 경제에 우리 시장 경기에 도움된 돈은 크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그렇게 돈을 풀어도 경기가 안 살아나는 걸 보면은 더 위험해졌다는 게 경제가 더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오히려 경제가 폭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제가 망하면은 부동산 가격도 자연히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은
올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1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4,543만 원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3월 말에 비해 1,352만원, 즉 3.1%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가계자산이, 가구당 평균 자산이 1,352만원이 밖에 안 늘어났다는 겁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1순위에 들어가는 가구들은 엄청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사위 직군들은 오히려 많이 줄었다는 거죠. 빚은 8,256만원으로 1년 새 4.4% 늘어났다는 겁니다. 빚이 어디에 늘어났겠습니까? 못 사는 사람들한테 늘어났겠죠. 서민들한테, 그죠?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이 3억 6,287만원으로 지난해 3억 5,281만원에 비해 1,006만원 증가했다는 거예요. 1,006만원. 지난해 기준소득도 1.7% 증가한 5,924만원이고 처분 가능 소득도 4,818만원으로 1.9% 늘어났다는 거예요. 처분 가능 소득도 1.9% 늘어났는데 1.9%밖에 안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체 평균을 보면 다들 살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 사람들의 체감은 좀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의 근로소득, 즉 월급은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제자리인 사람은 다행이죠. 그죠? 하지만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난해 가구당 연간 근로소득은 3,791만원으로 0.3% 증가에 그쳤다는 겁니다. 증가폭이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체감은 안 올랐거나 떨어졌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소득은 안 올랐는데 집값만 올랐다. 그죠? 지금 현재 소득은 안 올랐는데 집값만 엄청 올란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을 살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로 가면 갈수록. 그래 되면 집값이 과연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올해 3월 1가구당 평균 실물자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3억 4,339만원이라는 거죠. 금융자산은 1억 504만원으로 0.7% 줄었답니다. 실물자산은 늘었는데 4.3%, 금융자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그죠? 0.6% 줄었다는 거죠. 더 자세히 보면은 부동산 평균 가격이 지난해 3억 379만원에서 3억 1962만원으로 5.2%, 즉 이중 거주주택자산은 1억 7933만원에서 1억 8945만원으로 5.6% 올랐다는 겁니다. 거주주택자산은 5.6% 1억 89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 실물 평균 상승률이나 전체 자산 상승률을 뛰어넘는 숫자라는 거죠. 통계청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담보대출이 증가했다는 거죠. 전월세 보증금 상승 등 자산 상승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손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그냥 인식 못하는 자산, 즉 집값만 오른 셈이라는 거죠. 집값도 사실은 그저 엄청 올랐다는데 우리한테 들어온 자산은 없다는 거죠. 집값 상승이 즐겁게 몸에 느껴질 사람은 부동산 투자나 투기로 직접 돈을 버는 사람 정도일 거라는 거죠.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은 벼락거지가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집을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그죠 허탈감에 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 상대적으로는 벼락거지가 된 느낌이죠. 가구 소득을 보면은 이거는 지난해 가구 평균 소득은 1.7% 증가했는데 가구 소득이 1.7% 증가한 거고 근로소득은 0.3% 증가로 역대 최저폭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 지난해는 2019년도입니다. 이거는 0.3% 증가했는데 최저폭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비소비 지출이 0.7% 증가했대요. 비소비. 가구의 비소비 지출은 소비 지출이 아니고 시장 경기에 영향을 안 주는 비소비 지출이죠. 이게 증가인 거, 0.7% 증가인 거랍니다.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지출, 비영리 단체 이전 지출, 이자 비용 등이 이제 비소비 지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4,818만원으로 1.9% 증가한 데 그쳤다는 1.9%. 저소득층은 버는 돈은 줄고 빚은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의 중산층 이하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도 소득 분배는 잘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빚이 늘었다는 거죠. 저소득층은.
중산층 이하가 다 이래 빚이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죠?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미미하게나마 0.4% 증가했습니다. 이걸 소득 5분위 계층으로 나누면 사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연간 근로소득은 286만원이라는 겁니다. 하위 20%는 가구 근로소득 연간 가구 근로소득이 286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난해 302만원에서 5.2% 감소했다는 겁니다. 바로 위인 2분위 가구 근로소득도 1468만원에서 1397만원으로 6.1% 감소했다 했죠. 2분위가 더 많이 감소했죠. 6.1%나 감소했습니다. 1379만원으로. 아, 1가 1분위 가격 근로소득이 286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엄청 차이 나네요. 그죠? 300만원에서 2분위가 1379만원. 전체 근로소득이 증가세인 이유는 소득 상위 1가 1분위 가격 근로소득이 286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엄청 차이 나네요. 그죠? 300만원에서 2분위가 1379만원. 전체 근로소득이 증가세인 이유는 소득 상위 3분위에서 5분위 소득이 증가한 영향이라는데, 과연 3분위에서 5분위 다 증가했는가요?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1, 2분위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1분위 가구 부채는 1610만원에서 1752만원으로 8.8% 늘었다는, 부채가 그죠? 부채가 오히려 1분위 가는 사람들은 8.8% 늘어났다는 겁니다. 2분위는 8.6% 증가한, 2분위도 그죠? 8.6% 증가했네요. 그죠? 4056만원이라는 겁니다. 부채가 엄청 많죠. 그죠? 2분위 4천만원 정도. 4분위는 1.4% 증가, 5분위는 4분위, 5분위 다 증가했는데, 와,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두 지표를 종합하면 가난할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빚은 늘어났다가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소득이 줄었다는 거죠. 소득 분배 지표를 보면은 진위 개수가 0.345에서 0.339로 마이너스 0.006이 됐고, 소득 5분위 배율은 6.54배에서 6.52배로 배율은 좀 줄어들었네요. 그죠? 개수가 줄어드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적 빈곤율은 16.7%에서 16.3%로 좀 줄어들었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지난해 소득 분배 지표 정부의 공적 이전 소득이 포함된 처분 가능 소득 기준에서는 개선되었다는 거죠. 이제 빈곤율이 줄어들었으니까 소득 5분위 배율도 줄어들었고, 그러나 시장 소득 기준에서는 감소했다는 겁니다. 소득 분배 지표는 좋아졌다는 거죠.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소득 진위 개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진위 개수는 지난해 0.339에서 2018 0.345에 비해서 0.666포인트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불평등 지수가 높은데 불평등도가 높은데 낮아졌으니까 불평등도는 낮아졌다는 거네요. 오히려 하락.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을 나눈 5분위 배율도 6.25배로 같은 기간 0.29% 하락했다는 것인데,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수당, 근로자녀장려금, 양육수당 등 공적 이전 소득의 영향이라는데, 쉽게 말해서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한 금액을 더하면은 저소득층의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났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정부가 공적 이전 현금성 지원을 한 금액에 더하면은 저소득층의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났다는 얘기로서 이제 그게 좀 줄었다는 거네요. 순수하게 번 돈을 뜻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분배 지표가 오히려 나빠지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뿌려도 이만큼 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겁니다. 2019년 시장소득 기준 진위 개수는 0.404로 2018년에 비해 0.02포인트가 오릅니다. 2분위 배율 역시 11.56%로 0.41포인트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도는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한 가운데 최저 소득계층 1분위의 소득 증가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고분위 배율, 진위계수 등 주요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이제 하위소득층이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억지로 올린 거죠. 정부에서. 그죠? 정부가 역점을 더 추진해온 포용성 강화 정책의 효과가 잘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다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자력으로, 그죠? 자기가 자력으로 해서 벌은 소득이 늘어나야지, 정부에서 확 지원해가지고 늘어난 소득은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정부의 현금성 지원은 언제까지나 지원이고, 보조인 점은 우려를 남는다는 거죠. 가계의 소득이 그대로라 정부 곳간이 늘지 않는데 언제까지 보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스스로를 벼락거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 건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 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돈을 엄청 뿌려가지고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죠?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만큼 돈을 썼는데도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공공자금이 지금 어떻게 써있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막 어떻게 세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순자산이 우리가 집값이 그렇게 올랐다는데도 우리 국민들 개개인한테 오는 소득은, 자산이나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돈의 가치가 줄었다는 거는 우리가 소득이 엄청 늘어날 거나, 그죠? 자산이 늘어나야 된답니까? 자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돈을 막 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 휴지조각 된 거나 마찬가지로 막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그 돈이 안 돌고 있다는 거. 시장에서 돌아가지고 막 소득이 늘었거나 자산이 늘어났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일시적으로 뭐 집값 오른 사람에 비해서 집값이 끌어올라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하네요. 그죠? 이게 전국의 집값이 지금 막 올랐다는데 자산이 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른 사람이 많은데, 전국 집값이 지금 들썩이 있는데 이거밖에 안 늘어났다는 거는 엄청 줄었다는 거죠. 일부 하위 계층에서는 집값.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인 그 자산을 보면은 실제로 안 늘어났어. 우리가 이렇게 막 폭증하는 가격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 자체가 우리 국민의 평균 소득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값이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정상적인 시장 형태를 갖출 때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명목적인, 그죠? 우리가 실질적인 자산 안 넣는데 명목적인 우리가 보이는 자산은 이렇게 올랐다면, 그래서 우리가 소비 지출을 줄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시장 경기가 안 돌아서 실업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오히려 소득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거를 정부가 부채로서 계속 메운다면은 이거는 나라가 부도로 가는 거죠. 이래 되면 나라 전체가 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일자리를, 그죠, 안정화시켜야 되고, 스스로 시장 경제가 돌아가게 해서 돈이 돌아야 우리가 자산이 뭐 소득이 늘고 자산도 늘어야지 그게 올바른 자산이지. 소득은 안 느는데, 그죠, 이 자산만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결국 언젠가는 이게 무너질 바벨탑이라는 거죠. 집값이 팍 올랐다고 자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때는 우리가 올라갈 때야 천천히 올라가는 산은 힘들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그죠? 힘들지만은, 내려올 때는 한순간에 절벽을 걷는 거죠. 절벽.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 내 자산에 가능한 데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죠? 무리하게 부채를 많이 안고 하거나 하면은, 결국 언젠가는 금리도 올라갈 거고, 그죠? 그리고 시장이 은행이 부실해지면은, 물론 우리 가계 부채 때문에 부실해지는 게 아니고 산업 부채, 그죠? 산업 부채도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따라서 은행은 자꾸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까지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자산 운용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무조건, 그죠, 부채를 많이 내갖고 집을 산다거나 하는 것은 위험한 수준에 있을 수 있다. 지금 위험한 수이기 때문에 부채를 항상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만큼만 안고 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